자, 경매 돌았습니다. 교재 520페이지. 이제 우리 단원의 마무리로서 경매에서 한 문제 나온다는 데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교재 520페이지 용어의 해설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 자, 522페이지부터 출발하는데 경매하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경매가 무슨 뜻일까요? 경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경매는 경쟁매매의 줄임말입니다. 무엇의 줄임말요? 경쟁매매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경쟁매매라는 것은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면 가장 높은 가격으로 빨리 사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것을 경쟁매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시험에서 보면 항상 경공매시에하고 공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공매는 공개매각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경매는 어디서 일어나죠? 법원에서 일어나는 것 경매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경매 한 문제, 공매 한 문제, 반드시 두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최근 20년 동안은 이제 경매만 시험에 나옵니다. 공매는 이제 개공사가 개입될 일이 없이 어떻게 한다? 전산으로 바로 개인적으로 사이트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는 시험에 안 나온 지가 한 20년이 되었고, 공매는 크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데 항상 제목이 경매, 공매 이렇게 자꾸 붙이니까 공매가 혹시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한 9월 달쯤 되면 대충 공매도 한번 여러분들 슬쩍 수업을 하고 시험장에 보낼 겁니다. 사실 안 들어도 관계없지. 20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무엇에 충실해야 된다? 경매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경매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경매는 첫 번째 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매의 그 종류와 특징이 시험에 들어옵니다. 자, 종류 볼까요? 교재 522페이지 1번 강제경매가 있다. 강제경매의 동그라미. 내려가면 큰 2번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는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1번 강제경매가 있다. 두 번째 임의경매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더 있습니다. 교재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못 찾으니까 필기로 대신합니다. 재경매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신경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의 종류를 네 가지로 익힙니다. 재경매, 신경매도 뒤편에 교재 중간에 있지만 여러분 찾으려면 힘드니까 필기로 대신하시고, 자, 이 경매의 종류와 특징이 그래도 이론 경매에서는 중요합니다. 실전 경매가 아니고. 강제경매가 뭘까요? 522페이지 상단.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없이 차용증이나 어음 등의 금전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거쳐서 성소한 판결문을 확보한 후 경매법원에 강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해 집행문을 부여받은 것을 집행권원이라 한다. 길게 읽었죠? 집행권원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제경매라는 말이 탁 들어오면 자동으로 붙어야 되는 말이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이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집행권원을 지금 쭉 읽었지만 좀 쉽지 않죠? 바로 밑에 2번. 이러한 집행권원에는 갈로 안에 있는 거 줄만 껐습니다. 절대로 암기하지 말고 확정된 이행 판결, 확정된 지급 명령, 화해 조서, 공정된 금전 채권 문서 등까지만 줄 꺼놓고 이것들을 집행권원이란다. 그러니까 집행권원은 지금 쭉 읽었는 것들을 읽어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개인이 만드는 겁니까? 법원에서 나오는 겁니까? 전부 법원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이거를 판결문 등이라 그런다니까요. 판결문 등을 집행권원이라 부르는데, 3번. 그때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집행권원. 우리말로 하면 판결문이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판결문이 필요하고, 줄 것입니다.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집행이고 인적인 책임을 구현한다 까지가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제경매를 설명했는데,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강제경매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0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다 돈을 1,000만 원 빌릴 때 차용증 적어주고 돈을 빌렸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자, 그래서 1,000만 원 빌려주세요 하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이 갑이 돈을 안 갚아줍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채권자죠.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1.
삽을 들고 가본다. 이래 가지고는 지금 되는 거 아니지, 그죠? 방금 읽었지만 소송을 해야 돼요. 그 소송이 빌려준 돈을 갚으시오. 이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그렇게 말합니다. 소송을 내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증거? 차용증이 있잖아, 그죠?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을 내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판결문이 나오는데 요 판결문을 뭐라 불렀다? 집행권언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이 갑의 일반적인 재산에 경매를 붙여서 그 물건이 팔리면 찾아가는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갑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어떤 게 있죠? 돈 빌리 간 사람? 집도 있겠고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이런 게 있겠죠. 그런 물건들을 경매를 붙여서 자기 빌려준 돈을 찾아가니까 특징이 나타났죠. 그림을 딱 보시면서 갑이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지금 경매가 진행됐잖아, 그죠? 그래서 갑에게 책임을 물으니까 인적 책임을 요구한다 줄 것이었죠. 두 번째, 저 사람의 무슨 재산? 일반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재산이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뭐 자동차, 비행기는 없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매를 붙여서 그 대금을 받아가는 방법. 이를 우리는 강제경매다. 그래서 이 특징을 그림을 딱 보시고 이렇게 특징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이 강제경매를 딱 정리하면요. 바로 이어지는 임의경매는 정반대로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를 딱 잡으면 바로 반대로 딱 연결이 된다니까요. 임의경매 봅시다. 1번 줄 것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 등 담보권이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이다. 그때 2번 이때 줄 것입니다. 담보 물건이 존재해야 된다. 담보 물건이 줄 거고 그때 채무자의 특정 재산 줄 것입니까? 에 대한 집행이고 물적 책임을 구현한다. 물적 책임의 밑줄 이게 특징이에요. 자, 지금 임의경매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다. 이 말이 붙어야 된다. 줄 거들 했죠. 자,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다 할 때 담보권이 뭡니까? 하니까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유치권을 설정하고 등등등등등등 등기가 된 권리를 실행한다 그랬어요. 자, 등기가 된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임의경매인데 이것도 잘 이해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도 똑같이 그립니다. 갑이 을에게 역시 1,000,000원을 빌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림이 똑같죠? 이때 1,000,000원을 빌려주세요 할 때 이 을은 여러분과 같은 개인이어도 되지만 좀 더 이해하기 좋게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좀 듣기가 편하죠? 갑이 국민은행에 가서 1,000,000원을 빌려주세요 합니다. 그때 갑이 아까와 같으니까 그림이 차용증 적어줄게 1,000,000원 빌려주세요. 그러면 국민은행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디 아프십니까? 이래 묻습니다. 차용증 적어놓고 절대로 국민은행 돈 못 빌립니다. 근데 아까는 차용증 적어놓고 돈 빌렸잖아 지금 그죠? 못 빌리니까 갑이 놀라가지고 차용증에 코팅할까요? 이래 물어봐요. 119 부르는 수가 생깁니다. 코팅 해가지고 장미 2송이 붙여와도 안 돼요. 국민은행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담보를 제공해라. 내가 1,000,000원 빌려줄 테니까 1,000,000원을 갚겠다는 담보를 제공해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갑이 아파트가 있다고 치고 아파트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저당권을 설정하고 1,000,000원을 빌렸는데 그림이 똑같죠. 갑이 돈을 갚아주지 않는다. 그럼 채권자 을 여러분이어도 되고 국민은행이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딱 신청해서 저 물건이 팔리면 빌려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특징이 딱 나타났죠. 정반대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인적인 책임을 요구한다. 근데 이것은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적 책임을 요구한다. 두 번째, 아까 저 갑의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등 일반적인 재산이었다면 여기는 요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경매가 일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특정 재산에 대한 경매가 일어난다. 특징이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죠? 그래서 한쪽을 딱 잡으시면 정반대로 딱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자, 지금부터 문제 냅니다. 강제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다. OX. X 되겠습니까? 담보권 하면 집행권은 이렇게 딱 붙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이다.
X예요.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인적인 책임으로서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나는 것을 임의경매라 한다. X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 다시 그림을 보면서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특정한 재산에만 경매가 진행된다. 답은 뭐? 임의경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지금 필기했고 설명했고 또 문제도 던졌는데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집이 경매 넘어갔다라는 경매말을 하잖아. 그죠? 또는 나는 경매로 아파트 하나 사고 싶어 라고 경매말을 할 때 경매는 강제경매일까요? 임의경매일까요? 90% 이상이 임의경매입니다. 등기가 돼 있는 권리를 실행합니다. 강제경매는요, 딱 보다시피 소송을 했잖아. 그 등기가 안 돼 있는 건 강제경매 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등기가 안 돼 있는 거, 아까 우리 주택임대차 배우셨지만, 주택임대차의 보증금 같은 걸 안 내주면, 그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확정일자 찍으라 그랬지. 아까 등기했다 소리 안 했잖아, 지금. 그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강제경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1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내준다.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소송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증거? 전세 계약서 있죠.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내면 판결문이 나오겠지.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의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등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강제경매. 그 다음 나머지 경매는 90% 이상이 등기가 돼 있는 걸 실행하는 거예요. 임의경매. 그래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비교를 하나 배웁니다. 아까 주택임대차를 할 때는 확정일자만 찍으면 후순위에 우선하는 권리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공부했다면 여러분이 후순위에 의한 확정일자를 아무리 찍었더라도 집주인이 돈을 안 내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후순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최우선을 하더라도 돈을 내줘야 뭐 시작이 되지, 지금. 그죠? 그래서 안 내주면 방법이 없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전세권 설정 등기 집주인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 싫어하는 거 아시죠? 왜 그런 줄 아시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놨는데 보증금을 안 내준다. 그럼 바로 집행해버린다니까요. 등기를 실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하는 데는 두 서너 달만 되면 보증금이 회수돼요. 근데 확정일자를 찍었으면 소송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소송은 1심, 2심, 3심 이런 것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세월이 갈지도 모른다고 사실은. 그래서 세상은 참 공평한 거예요. 확정일자를 찍으면 경비도 별도 안 두고 아주 절차도 간단하면서 후순위에 먼저 받을 권리가 생기는 반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 싫어하죠. 집주인 싫어하는 거 억지로 받으려면 인감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데 경비도 들어가요. 말소도 시켜줘야 돼. 그렇지만 돈 안 주면 바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달라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 등기 해주는 걸 안 반가워한다고. 안 반가워하는 이유 아시겠죠? 그죠? 내가 돈 안 내주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집행 들어온다니까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서 개념을 좀 잡아보셔야 돼요. 등기가 돼 있는 것을 실행하면 임의경매, 등기가 돼 있지 않으면 강제경매한다. 강제경매하는 것은 소송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A 법정에서 경매가 일어나면 여러분 가보시면 오늘 10시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1번 아파트, 2번 빌라, 3번 토지 해서 10가지를 경매하는데 90%가 임의경매, 임의경매, 임의경매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만약에 그 중간에 강제경매 딱 있으면 아, 요거 전세 보증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경매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재경매는 뭘까요? 하면 재경매는 바로 대금 미납 이렇게 탁 갖다 붙어야 돼요. 대금이 미납되면 하는 경매를 재경매라 한다. 자, 대금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경매에 딱 나오면 절차가 제일 먼저 감정평가사가 감정가가 1억입니다 하고 감정을 합니다. 그 말은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경매예요. 이 감정가 1억을 다른 말로는 최저 매각가다 그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저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건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나 1억 3천에 사고 싶다. 1억 3천에 사고 싶다를 매수 신청한다 그럽니다. 개념 잡았습니까? 나 1억 3천에 사고 싶어. 매수 신청을 하면 말로만 해야 된다. 보증금 내야 된다. 보증금 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말로만 할 것도 한 200억 살게 그래도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내가 1억 3천에 사겠다는 보증금을 내야 돼. 보증금이 얼마?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10%하면 틀려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 지금 최저가가 얼마죠? 1억. 1억에 10%면 얼마? 1,000만 원을 내고 경매를 신청했는 거예요. 아, 그런데 내가 1등 했어요. 드디어. 1등 했다를 최고가 매수인이라 그래요. 이해되겠죠?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사는 사람. 최고가 매수인이 딱 되면 보증금은 1,000만 원 내놨으니까 나머지 대금 1억 2천을 넣어야 경매가 끝나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넣으라고 한 달의 시간을 줘요. 한 달 안에 나머지 막 잔대금 1억 2천을 넣으시오 했는데 마지막에 돌아서 대금을 안 내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안 낼까요? 뭐 돈이 없어서 마음이 변해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 근데 돈이 없진 않아지. 돈 없을 것 같으면 받지를 안 했었어야 되지. 뭐 대출이 안 됐거나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그러면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경매해야 되잖아. 다시 경매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재경매라 그런다고. 그죠? 자, 그러면 재경매는 대금이 미납되면 다시 하는 경매, 재경매. 특징이 보증금이 20%로 깡총 올라가요. 왜 보증금이 20%로 딱 올라가는가 하면 판사가 열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열받는가 한번 봐봐요. 여러분 지금 이 물건을 경매하겠다고 시작하면 날짜를 지정, 공고, 통지하는데 서너 달 갑니다. 서너 달 경매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낙찰 받았어. 그래가지고 낙찰됐기 때문에 또 한 달의 시간을 줬어. 근데 또 돈 안 냈어. 그럼 다시 경매해야 되잖아. 그죠? 또 날짜를 지정, 공고, 통지하면 6, 7개월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아니 다른 사람이 됐으면 끝났을 사건을 네가 하는 바람에 다시 재경매를 하자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보증금을 20%로 깡총 올려야 함부로 포기를 안 한다고. 그래서 보증금이 20%로 탁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사람은 보증금 1,000만 원 내놓고 낙찰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돈을 안 냈는데 이 내놓은 보증금 1,000만 원은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는 걸 몰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몰수한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안 돌려주면 이 1,000만 원은 누가 가져갈까요? 1. 청와대에서 2. 법원에서 3. 먼저 보는 놈이 누가 가져갈까요? 아니지. 이거 법원에서 가져갈 돈이 아니지. 그죠? 이 물건에 대한 값이니까 보증금 1,000만 원을 물건 위에 딱 올려놔요. 그래 놓고 이게 낙찰이 되면 같이 배당해 주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값이니까. 이거를 배당 재단에 편입한다. 이렇게 말해요. 배당해 주는 재단에 그 가격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느낌 아시죠? 물건에 대한 값이니까 그래야 되지. 먼저 본 놈이 가져가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하나 읽어야 되겠죠. 이런 공부를 왜 하는가 하면 실무적으로 오늘 경매법정에 1번부터 10번까지 경매를 하는데 여러분이 가보시면 명단을 딱 적어놨다니까 1번 아파트, 2번 빌라 이렇게 쫙 해놨는데 3번에 보니까 재경매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럼 여러분 읽을 줄 알겠습니까? 이거 대금이 미납되어 다시 나온 거구나. 그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내가 이걸 받고 싶으면 몇 프로 가져가야 된다? 20% 들어가야 돼. 10%만 들어가면 이 물건을 낙찰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읽을 줄 알아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대금이 미납되었다. 그리고 이제 팁, 덤으로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경매 초보라면 재경매가 나온 물건은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벌써 1,000만 원 날리고 지금 나왔는 물건이잖아. 그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고. 초보들은 함부로 읽을 자신 없으면 재경매는 아무리 내 마음에 들더라도 받지 말아야 돼요. 물건은 많고 많은데 굳이 골치 아픈 거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경매 실전에서 보시면 이렇게 재경매 나왔던 물건이 다시 재경매가 잘 돌아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초보 때는 안 보는 게 낫습니다. 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경매 선수다. 그럼 선수면 저런 말썽 많은 물건만 봅니다. 원래 위험이 높은 곳에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경매하는 개념도 지금은 보증금 1억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보증금 만약 1억 걸었으면 1억 날리고 다시 경매 나온 거예요. 그래 장난이 아니지 재경매가. 그죠? 그래서 재경매 물건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신경매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유찰이 되면 하는 경매, 신경매. 불허가 받으면 신경매를 하는데 유찰이 뭘까요? 자, 유찰은 이렇게 됩니다. 최저가가 지금 1억입니다. 그럼 1억이 생각나는 사람은 사세요. 신청하세요. 그랬는데 아무도 안 적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1억 이상 팔겠다라고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아무도 안 적어낸다니까. 왜 안 적어낸다? 가격이 비싸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부른다? 유찰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유찰되면 비싸서 유찰되니까
반드시 DC를 30% 해요. 1억에 대해서 30% DC 하면 3천만 원 빼고 7천부터 다시 하겠다. 이것을 신경매라고 한다고. 되겠나요? 자, 다시. 신경매는 뭐라고요? 유찰이 되면 하는 경매가 신경매다. 근데 왜 유찰되었죠? 비싸니까 아무도 안 들어온 거잖아. 그죠? 그 가격을 30% DC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30%는 알 필요 없어. 법원마다 다르니까. 그죠? 자, 어떤 법원에는 경매 물건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럼 빨리빨리 팔려야 되잖아. 그러면 30% 툭툭툭툭 떨어져요. 근데 어떤 경매 물건에는, 법원에는 경매 물건이 몇 개 없어. 그럼 파는 쪽에서는 어차피 높은 가격으로 받는 게 좋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30% DC, 그 다음부터는 15% 이렇게 쫀쫀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몇 프로 DC 해줍니까? 이건 시험에 나올 수가 없지. 법원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30% DC 해주고 나는 20% 해주고 이런 건 없잖아. 그죠? 여러분 그 물건이 마음에 드나 안 드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DC는 몇 프로는 알 필요 없고 DC 해준다. 이게 중요한 거라. 저감한다. 가격을 깎아서 시작한다. 자, 다시 한번 더 합시다. 7천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다시 경매를 지냈는데 또 아무도 안 적어내네. 왜 안 적어낼까요?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또 2회 유찰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럼 DC 한다고 그랬잖아요. 30%. 37, 21, 2100만 원 빼고 4900부터 다시 하겠다. 이런 경매를 뭐라 부른다? 신경매. 이렇게 부른다고요. 특징이 뭐다? DC 한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불허가 받으면 신경매를 합니다. 불허가 받으면, 불허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이 물건이 농지다. 여러분,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때 가진다는 표시가 뭐다? 농취증이 있어야 한다. 수업한 적 있죠? 자, 여러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농취증을 7일 만에 갖다 내야 돼요. 근데 그 사람 7일 만에 못 갖다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불허가 받겠지. 그죠? 불허가 받으면 다시 하는 경매를 뭐라 부른다? 신경매. 특징은 이거는 DC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공부했는데 농취증은 며칠 만에 발급해준다? 농취증 며칠 만에 발급해준다? 4일 만에 발급해줘요. 어디 가서 신청한다? 시, 구, 업, 면장에게 발급한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남시에 있는 농지다. 어디 가서 받는다? 하남시장에게 신청한다. 이렇게까지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시, 구, 업, 면장에게 신청을 하면 며칠 만에 발급해 주는데 4일 만에 발급해 주는데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는 것. 대표적으로 주말체험농장. 주말체험농장은 전문 농사꾼이다 아니다. 농사꾼이 아니니까 농업경영계획서가 없어도 되는 것은 며칠 만에 발급해 주고 2일 만에 발급해 줘요. 그럼 길어도 4일이니까 갖다 내는 건 7일 만에 갖다 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그런데 7일 만에 못 갖다 내면 불허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찰이 되는데. 자, 다시 시험에 놓습니다. 농지는 농지를 낙찰 받으러 갈 때 농취증이 있어야 한다. OX. X예요. 여러분, 내가 낙찰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농취증 가져올 필요는 없고 낙찰을 받고 농취증을 제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며칠 만에 7일 내로 정찰하라고 했잖아. 그죠? 그 시험에 그래 나왔어요. 농지는 농취증이 있어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인데 매수 신청하러 갈 때 농취증을 준비한다 하면 틀리잖아. 내가 낙찰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낙찰을 받고 7일 내로 갖다 내는데 못 갖다 내면 신경매합니다. 그러면 신경매 할 때는 DC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아까 이 사람이 농지를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 1000만 원 냈겠죠. 보증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역시 몰수됩니다. 그래서 농취증 못 갖다 내면 손실이 생긴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몰수된 1000만 원은 어떻게 할까요? 이 물건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당할 때 같이 배당해 줍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경매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종류와 그 특징. 자, 아까도 연습해 봤지만 다시 문제 냅니다. 대금이 미납되어서 새로 하는 경매를 신경매란다. X줄 아시겠습니까? 대금이 미납되면 재경매합니다. 자, 다시 유찰되어서 다시 하는 경매를 재경매란다. 아, X 신경매죠. 근데 시험지에서 흘러갈 때 그렇게 비슷해요. 유찰이 되어서 새로 하면 신경매 새가 막 보이죠. 대금이 미납되어 다시 하는 건 재경매잖아. 그죠? 근데 대금이 미납되어 새로이 하는 이러면 또 신경매가 막 눈에 막 들어온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그 수업할 때는 편안하게 듣고 답은 다른 데 가서 탁 찍는다고 지금. 그죠? 이걸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대금이 미납되면 하는 게 재경매니까, 재경매. 그 다음에 유찰을 될 때마다 하는 게 신경매니까 이걸 헷갈리지 말라고 아예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보다시피 신경매는 같은 물건이 계속 경매하는 게 신경매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라고 남자가 처음 장가갈 때 신랑 입장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 남자가 두 번 장가가면 헐랑이다, 재랑이다, 신랑이다. 그때도 신랑 입장해요. 두 번 장가가도. 세 번 장가가도 신랑 입장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 아시죠? 지금 계속 경매가 일어나는 거 신경매예요. 신랑 이래 좀 기억해봐요. 계속 장가갈 때마다 신랑 입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세 번 한 데 가봤나요? 안 가보셨어요? 저는 세 번 한 데 가봤어요. 어떤 사람 한 번도 잘 못하는데 세 번 하는 놈이 우리 초등학교 친구인데 친한 친구예요. 세 번 결혼식 하면 거죠. 저희들끼리 물이나 한 잔 떠놓고 성당 같은 데 가서 둘이 해야 되는데 또 친구들한테 고지서가 확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들이 고지서 딱 받고는 참 세 번째 가면서 또 고지서 보냈는데 한번 가보자 이랬어요. 헐랑인지 재랑인지 뭐 그죠. 가니까 씩씩하게 신랑 입장 하니까 쫙 들어가더라고. 그죠. 그래서 아 남자는 세 번 장가가도 신랑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시죠? 계속 경매가 일어나는 거 신경매. 그러면 대금 미납은 재경매 좀 그래라도 안 붙겠나 그죠?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 해놨습니다. 종류와 특징 짚으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면 경매 절차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가면 524페이지 경매 신청에 관련되는 거 지금도 대충 이야기 다 했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되고 이야기 다 했는데 사실은 이 절차를 이 경매를 받으러 하는 절차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면 여기 교재 531페이지. 자, 교재는 이걸 제일 끝에 붙여놨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앞에 붙어야 됩니다. 531페이지 3번 권리 분석 찾았습니까? 별표 탁 찍으셔야 됩니다. 권리를 잘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경매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권리 분석을 제일 뒤에 붙였는데 자, 순서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별표 찍었습니까? 내려가면 1. 소멸되는 권리 줄 것입니다. 소멸되는 권리를 다른 말로 삭제되는 권리, 옆에 삭제 이렇게 적어놔도 돼요. 없어지는 권리다 그런 뜻이에요. 내려가면 큰 2번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수되는 권리 밑줄 긋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경매의 종류와 그 특징을 알았다면 권리를 분석해야 된다. 그때 권리 분석이 무엇입니까? 하면 권리 분석은 없어지는 권리, 삭제되는 권리를 삭제주의 또는 소멸주의라고 책에 되어 있죠. 인수되는 권리, 인수주의를 찾아가는 것을 권리 분석인데 이 권리 분석을 잘 설명하려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그리지 말고 봅니다. 그림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못 그려요. 자, 지금 이게 경매에 나왔다고 칩시다. 뭐 아파트라고 치고 여러분이 이 물건을 경매 받으려고 보니까 나 1억에 사고 싶어. 금액이 정해지겠죠. 어차피 경매 받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금액은 있을 거 아니라 지금 그죠? 나 1억에 낙찰을 받고 싶은데 이 물건에 권리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저당권이 5천만 원 설정되어 있고 2번 마을금고에도 저당권이 5천만 원 있다고 칩시다. 제 마음대로 적습니다. 3번 유치권 이런 권리도 있는데 돈은 다 붙어 있습니다. 4번 오늘 배웠습니다. 임차권 등기도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왜 하지요?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등기하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은 인정해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에 다 뒤에 들어오는 자는 최우선 변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수업을 했으니까 여기 임차권 등기도 되어 있어요. 그럼 보나마나 못 받은 보증금도 등기되어 있겠죠. 5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도 있다고 칩시다. 도로는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내가 이 물건을 1억에 낙찰을 받으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 내가 1억에 낙찰을 받고 나면 없어지는 권리를 삭제주의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없어진다. 없어진다 이 말은 나로 하여금 부담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안전한 권리다. 그래요. 그 다음 인수주의라는 말은 내가 1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를 인수해야 된다. 그럼 인수한다는 말은 5천만 원 더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내놔야 되니까 내가 부담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일명 위험한 권리다 이렇게 부르고 자 안전한 권리와 위험한 권리를 찾아가는 것을 권리 분석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이 딱 들어보니까
아, 경매에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게 물건이 경매 나왔다. 그럼 이게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 교재에도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권리 분석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삭제주의가 뭔가 하면 건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삭제되는데, 하나 더 경매, 개시 등기도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삭제되는 권리, 안전한 권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삭제되는 권리를 이렇게 보시면요, 전부 돈 빌려주고 만들어지는 권리예요. 그럼 돈 빌려주고 만들어지는 권리는 돈만 주면 삭제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돈 빌려주고 만들어지는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등기는 항상 삭제되는 권리 암기하셔야 됩니다. 인수주의가 있습니다. 인수주의는 위험한 권리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위험한 권리는 빨갛게 적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어디에서도 항상 인수되는 권리, 위험한 권리. 항상 인수되는 권리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5가지 중에서 왜 5가지죠? 여러분 오지선다형 문제잖아, 그죠? 가장 위험한 것을 고르시오. 그 말은 뭐를 찾으세요? 인수주의를 찾으세요, 이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것을 고르시오. 뭐 찾아라? 삭제주의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 때까지 암기하면 되니까 지금 암기는 다 안 되겠지만, 자, 이것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1억에 낙찰 받으려고 하니까 암기하셔야 되는데, 보면서 1번 국민은행 저당권 삭제 인수. 저당권은 무조건 삭제된다고 지금 암기하라 그랬잖아, 그죠? 2번 마을금고의 저당권 삭제 인수. 삭제. 저당권은 무조건 삭제. 여러분, 삭제가 된다 그러니까 지우개는 막 지운다 이 뜻이 아니고, 여기 1억에서 배당하면서 삭제, 배당해주면서 삭제,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배당해주면서 삭제, 배당해주면 삭제. 돈은 1억이 다 끝났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그냥 삭제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매에서 등기는 권리의 순서가 빠를수록 유리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맞다, 그죠? 저 뒤에 있으면 거의 못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3번 유치권 삭제 인수. 유치권 무조건 인수, 이런 권리 위험합니다. 4번 임차권 삭제 인수. 여기 임차권이 없죠? 없으니까 좀 놔두고. 전세권 여기 없죠? 놔두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죠? 지금 권리를 분석한다고 암기를 하고 지금 돌았는데 보니까 삭제 인수가 끝나면 다행인데, 이런 식으로 남는 게 생기잖아, 그죠? 요 남는 거 생기는 게 정리하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이 한마디에 다 날아가요.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이 말을 암기하셔야 돼요.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자, 이 말을 여러분 10번만 읽어봐요. 10번만 읽어보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 뒷서면 삭제, 이 말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뒷서면 삭제. 자, 그러면 선순위 담보 물건이 지금 여기 1번부터 5번 중에서 어느 권리일까요? 그렇지, 1번 저당권이 선순위 담보 물건 맞죠? 이거를 기준으로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지금 이 말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선순위 담보 물건을 같은 말이 뭔가 하면 말소 기준 권리,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읽어도 되나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다음 5가지 권리 중에서, 왜 5가지가 그랬죠? 오지선다형이니까 5가지 권리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시오, 이 말을 왜 묻는가 하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낸다는 말은 저 사람 권리 분석할 수 한다는 걸 볼 수 있다니까요. 그때 말소 기준 권리는 뭐를 찾아야 된다고요? 선순위 담보 물건. 여기 있잖아.
1번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고 이거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다 됐죠. 자, 4번 입찰권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죠. 그럼 삭제. 5번 전세권 뒤에 있잖아요. 삭제. 안 적어서 그렇지 뭐를 적더라도 다 삭제예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다 정리됐죠. 하나 남았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글자 그대로 최선순위는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 이 말이잖아. 그죠? 이 놈은 독특하게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가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거 지금 인수되는 권리는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인수되는 권리가 숨어 있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시험에 그래서 잘 낸다고요.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 지금 이렇게 적으니까 그죠? 뭐 복잡한 것 같다. 아우, 절대 복잡한 거 아니죠. 지금 여기 한번 봐요. 1번부터 5번까지 이 중에서 최선순위 전세권이 있다 없다? 없잖아. 1번 저당권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걸 하나 더 주면 되잖아요. 이게 분필로 적는 점이 좋은 점이에요. 여기 전세권 5천만 원 있다고 치고 나머지는 번호 바꾸면 되잖아. 요거를 분필로 적는 점이 좋은 점이다 그래요. 필기한 사람은 가슴 먹먹해졌을 거예요 지금. 자, 다시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권리가 있는데 말소기준권리 몇 번? 말소기준권리는 선순위 담보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담보물 2번 저당권이 선순위 담보물건이잖아. 그죠? 이거보다 앞에 있으면 뭐? 인수.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은 어차피 말소기준권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인수되는 권리예요. 원래 자기 성질이. 근데 저 사람이 배당을 요구해 주세요 하면 배당 받고 나가버린다고. 그죠? 복잡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거를 시험에서 한 3번 걸었습니다. 대답합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이다. OX. X, 배당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 안 하면 인수되잖아. 그죠? 그렇게 3번 물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최선순위 전세권자를 잘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삭제와 인수가 일어나니까 굉장히 좋은 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자를 꽃놀이패를 들고 있다 이래요. 꽃놀이패. 여러분 꽃놀이패 이런 말 들어봤나요? 고수톱 안 치십니까? 고수톱 치는데 내가 좋은 패를 들고 있으면 꽃놀이패를 들고 있다. 상대방은 반 죽는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건 원래 고수톱 칠 때 하는 패가 아니고 바둑을 뜨는데 그죠? 바둑은 두 사람이 뜨잖아. 그죠? 내가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은 반 죽어요. 그죠? 그만큼 좋은 패를 가지고 있다. 봐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패가 최선순위 전세권자예요. 이렇게 손해를 안 보잖아. 봐요. 지금 이 집에 1순위 전세권자가 있는데 꽃놀이 소풍 갈라 그러는데 집이 경매 넘어간다네. 아, 속 시끄럽다. 배당해 주시오 하면 제가 5천만 원 받고 꽃놀이 가버리면 돼요. 근데 꽃놀이 간다는데 경매 넘어간다네. 하기나 말기나 꽃놀이 가도 돼요. 갔다가 돌아오니까 경매 다 끝났죠. 다 끝나더라도 인수 낙찰 받은 사람이 5천만 원 해줘야 돼. 인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꽃놀이패, 손해보지 않는 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서 다음 중 꽃놀이패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에이, 그런 건 안 나오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 경매에서 꽃놀이패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라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권리는요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경매 수업을 이렇게 하려면 저도 공부하겠죠.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강의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알고 있다는 제가 들어도 저렇게 권리 분석을 수업에서 알아듣겠나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쉽게 적어놓은 표예요, 이거.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 그죠? 그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이거는 기억하셔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해놓으시면 언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제 3, 4월 되면 모의고사 치시겠죠. 모의고사 등을 칠 때 권리 분석은 경매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럼 그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설명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여러분 스스로 느낌이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좀 자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자랑인지도 모르죠. 지금은. 하여튼, 그죠. 그때 되면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리가, 그죠. 얼마나 살아서 움직이는가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필기는 하지 마시고 듣습니다. 권리가 얼마나 살아서 움직이는가 하면, 그죠. 대위 변제의
위험성이라는 게 경매 저 깊은 부분에 나와요. 나중에 또 매수 신청할 때 또 한번 하겠지만 대위 변제 위험성 할 때 대위 변제가 뭐죠? 대신해서 갚아주는 걸 대위 변제라 그래요.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게 아파트라고 치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1번 국민은행에 저당권이 200만 원 있다고 칩시다. 소액이라는 뜻입니다. 뭐 국민은행이 돈 200만 원 받고 대출해 주겠나마는 200만 원. 그 다음 2번에 갑임차인이 보증금 1억에 삽니다. 3번 마을 공고에도 5천만 원이 1억이라고 합시다. 마을 공고에도 1억이 저당되어 있습니다. 자, 권리가 3개 있는 것이 경매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경매 받으려면 권리 분석해야 되겠죠. 자, 1번 국민은행 저당권 삭제 인수. 저당권 무조건 삭제. 제일 앞에는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잖아, 이게. 그죠? 저당권은 무조건 삭제인데 이거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서는 삭제니까 갑, 임차인, 삭제 인수. 뒤에 있잖아요. 삭제. 마을공고 1억 저당 무조건 삭제. 그럼 다 삭제되는 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 받으려고 권리를 분석하니까 전부 다 삭제되는 권리네. 삭제되는 권리는 안전하잖아요. 됐다. 내 이거 물건 낙찰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자기는 안전한 권리지만 여기는 2번 갑 임차인은 가슴이 먹먹해요. 지금 돈 1억 날아가는 판이에요. 자, 그래서 임차인이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앞에 저당권이 얼마다? 200만 원. 비교적 소액이잖아. 그죠? 그러면 임차인이 국민은행에 이 돈을 갚아버린다고. 갚아주면 국민은행이 받는다, 안 받는다? 국민은행 받죠. 돈만 갚아주면 되지. 누가 갚았는지 알 이유가 없잖아. 그지? 돈을 갚아줘버리면 1번 권리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승계해서 요게 1번, 2번이 된다고. 자, 그러면 선순위 담보물건이 1번 저당권, 요 2번 저당권이 선순위 담보물건이잖아. 그죠? 이거보다 앞에 있으면 갑자기 인수가 탁 된다고. 이게 이제 앞에 있으면 인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인수됐어. 그럼 다 자기가 낙찰받고 1억 더 내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대위 변제는 뭐하다? 위험하다. 그게 대위 변제 위험성이에요. 권리는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걸 한번 보라고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거고, 뭐 국민은행이 200만 원 받고 대출해 주겠나마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여기 2천만 원 있어도 갚으려면 갚습니다. 그래서 뭐를 배우셔야 되는가 하면 물건의 가치에 비해서 선순위 담보가 비교적 금액이 작다. 물건의 가치에 비해서. 그러면 대위 변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를 대위 변제의 위험성 그래요. 권리가 움직인다라는 걸 보라고 지금 이야기해 드린 거고, 우리가 나중에 뒤편에 가면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자, 한 장 넘기시면 교재 533페이지 공매. 공매는 20년 동안 시험 안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한 9월 달쯤 되면 한번 살짝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공매. 거기 그거 줄 하나 끕시다. 533페이지 제일 위에 두째 줄에 보시면 아까 경매는 법원에서 일어나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경매는 어디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일어난다.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들어놓으시고, 이 자산관리공사를 요즘 영어로는 캠코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기업체 이름을 영어로 하는 것 유행인 거 아시죠? 자산관리공사를 뭐라 한다? 캠코. 포항제철 그러면 촌스러워집니다. 포스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요새는 전부 다 기업체 이름을 영어로 한다니까요. 통신공사 그러면 시골스러워져요. 통신공사 뭐라 합니까? KT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를 캠코라 합니다. 그리고 캠코 하나 적어놔요. 그게 더 유행하는 말이니까. 국민은행은 뭐라 합니까? K MB 이런 말 하죠. 그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몇 년 전인데 그쪽으로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니까 지하철 8번 출구를 나와가지고 KB 뒤쪽으로 보면 이래요. 그래서 제가 KB가 뭐죠? 이러니까 전화기 넘어 무식하기는 이런 느낌 처음 이제 국민은행요 이러더라고요. 국민은행. 그리고 이제는 국민은행으로 KB로 가는가 봐. 그죠? KB가 뭔데 하니까 전화기 너머로 돌려오는 소리. 그죠? 참 무식하기는 이러면서 무식하기는 소리는 하진 않았던데 국민은행이라 합디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KB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뭐라 부른다? 캠코에서 진행합니다. 공매. 가볍게 보시면 됐고. 자, 535쪽에 보시면 경매의 매수 신청 대리 보이시죠? 자, 이것도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데 지금 이번 1, 2월 수업에서는 안 합니다. 이거 왜 안 하는가 하면 매수 신청 대리는 중개사법하고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중개사법이 정리가 되어야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 그죠? 근데 이제 1, 2월 겨우 교재 나와가지고 중개사법 한 번 들었잖아, 그죠? 이제 3, 4월 수업할 때는 매수 신청도 꼭 할 거예요. 이제 중개사법이 어느 정도 잡았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오늘 수업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마무리해서 책 덮어 보십시오. 책 덮으시면 제일 뒷면 정가 32,000원까지 설명 다 했습니다. 지금, 그죠? 그 책 뗐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 교재가 나와서 1, 2월 달 수업을 마무리했고, 또 명절이 있다 보니까 바쁘게 지나간 달이었습니다. 이제 3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개사법 다시 1페이지부터 특히 1, 2월 달에 못 봤던 부분을 더 위주로 해서 전체를 다 볼 겁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